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실이야. 어떻게 아들 밀어내고 아직 가족 되지도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요. 가희도 내년에 식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예비 사위 덕분에 매출이 2배로 뛰었는데 그럼 안 이뻐하냐? 저도 그렇게 믿어주고 놔두셨으면 다 했을 만한 일이에요. 틈만 나면 친구들 불러 술이나 퍼마시고 농땡이 피웠던 네가 아 미치겠네. 아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두 분 나이 들면 결국 모시고 사는 건 저희예요. 무슨 소리냐? 니들이 우리를 왜 모시고 살아? 우리는 노후 준비 다 했다. 어머님, 남이 병수발 드는 것보다야 자식이 더 낫지 않겠어요? 얘 새아가 아프라고 고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잘하지 않으면 우리 노후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 협박하는 거냐? 그게 사실이죠. 저를 이렇게 푸대접하시는데 저희가 왜 두 분 책임까지 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남인 저를 모르는 척하고 노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는지. 그럼 너는 앞으로 우리가 너 못 도와주겠다 하면 부모 자식 인연 끊겠다는 거야. 그래야죠. 저 자식 취급해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 그럼 그러자. 이제 우리는 안 보고 사는 걸로 하자.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 두 분 죽으면 재산은 받아갈 수 있으니 잘 생각하세요. 내가 왜 우리 재산을 왜 받아가냐? 우리 자식도 아닐 텐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자식이라면 무조건 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있어요. 알고나 얘기하세요. 아니, 너 이제 우리 호적에서 없앨 텐데 무슨 상속권이 생기냐는 말이다. 한씨 부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제 자식처럼 키워온 아들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속 주인공은 68살 한병철 씨입니다. 한병철 씨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들이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형내외가 뜻밖의 사고로 사망한 후로 2살 배기 조카가 덜렁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씨 역시 아내와 첫 돌을 지난 딸 자식 하나, 뱃속의 아기까지 2 자녀의 아버지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카를 키우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름에 잠겨있는 부모님께서 한 씨 내외를 불러다 놓고 했던 말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끝까지 정호를 책임질 수도 없고 긴 말할 거 없어. 내 형이랑 형수 보험금도 나왔으니 이 애 적당히 서름 없이 살 수는 있을 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에 맡기려 한다. 머리 크고 나면 자기 앞으로 남겨진 돈으로 밥벌이는 하고 살겠지. 형을 유난히 잘 따랐던 한 씨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자를 시설에 맡기겠다는 나이 드신 어머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서러웠던 한 씨였습니다. 그저 남 밑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지라 벌이도 시원치 않아 자신이 책임지겠다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자신의 밑에 딸려있는 아내와 딸, 곧 태어날 아기의 조카까지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형 죽은 지 1달밖에 안 됐습니다. 좀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동안 정호는 누가 보랴? 늙은 내 어미 허리 다 망가져 가는데 내가 해보리. 한 씨는 씩씩거리며 아내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제 부모에게 화가 나기는 했지만 그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 아내보다 한 발 앞서 걷던 중 한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고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너무 빠르게 걸었나 싶어 얼른 달려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해요. 미안해. 내가 그런 얘기 듣고 마음 정리가 안 되어서. 아니요. 그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시설에 보낸다는 거예요? 한 씨는 아내도 아이를 가진 또 앞으로 출산을 할 엄마로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속이 복잡해지던 와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워요. 누굴? 정호를? 그럼 누가 키워요? 당장 시설에 맡기실 작정이신 것 같던데. 당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어차피 정호 어려서 우리가 키운다 해도 친부모인 줄 알고 클 겁니다. 그렇게 해요. 한 씨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불러온 아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한씨를 보며 저마다 손가락질 해댔으나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번에 그 어려운 결정을 해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차마 조카를 데리고 오자는 건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해주었다는 것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그날로 한씨 부부는 조카인 정호 씨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식들과 차별하고 싶지 않아 직접 입양까지 하고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내 김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연년생 아이 셋과 씨름하느라 바빴고 한 씨는 전기 공사는 물론 밤에는 대리운전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리라는 일이 흔한 직업이 아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밤낮으로 일했던 한 씨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눈도 제대로 붙일 시간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츰 경제 사정은 나아졌습니다. 한 씨는 차라리 형과 형수의 사망보험금을 쓰고 싶었지만 그건 아내가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들로 들인 정호 씨가 컸을 때 사실을 이야기하며 주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자고 한 씨를 설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한 씨 역시 정말로 그 돈을 썼다면 후회하였을 뻔했다고 시간이 흐른 후 회상했습니다. 갖은 일을 다하며 버티고 있었던 한 씨 부부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보험금은 물론 남기고 가신 자산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전처럼 당장 입에 풀칠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었습니다. 한 씨 내외는 그럭저럭 괜찮은 형편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첫째 노릇을 하게 된 정호 씨 역시 그 어린 시절을 크게 기억하지 못하고 한 씨 부부의 두 딸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다른 집과 다르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한 씨 부부는 큰 아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평소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부모였지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도 내가면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두 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던 일이라 세 남매는 한 씨 부부에게서 큰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세 남매가 놀다가 감정이 격해져 치고받고 싸운 후에도 한 씨 부부에게 혼쭐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옹기종기 모여 부모에 대한 불만을 터놓는 모습조차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것이라며 내심 뿌듯한 마음을 가지며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모두 대학도 가고 나름대로 삶을 꾸려갈 때쯤 한 씨 부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캠핑장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았지만 주말에 주로 장사를 하여 제법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슬슬 남편 한 씨의 일거리도 줄어들고 있었을 때이고 현장 일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부부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 씨 부부는 본격적으로 캠핑장을 보수하여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고 지내는 부동산 사장이 캠핑장을 열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을 때에는 한 씨 부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캠핑은 어떤 곳이든 사람이 발 닿는 곳이면 돗자리라도 펴고 즐길 수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느라 한 씨 부부가 나이가 들었던 만큼 세상도 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 씨 부부는 돈을 버는 데 재미를 붙여 다른 캠핑장을 다녀도 보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첫째 아들은 회사에 들어가 적당한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캠핑장을 꾸미고 손님들을 받으며 별 다른 고민거리 없이 지냈던 한 씨 부부였지만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호한테 이야기해 줄 때가 된 것 같죠? 글쎄, 난 이제 와서는 모르겠네. 좋은 일 앞두고 대뜸 그런 걸 알려야 할지는. 그건 나도 그래요. 사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좀 두고 보자고. 결혼 앞두고 조치는 것도 아니고. 한 씨 부부는 몇 차례나 아들 정호 씨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입양한 지가 3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이고 이제 와서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혹여나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갑작스럽게 자신들과 거리를 둘까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식들과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나름대로 서운한 일에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수도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정호야, 너 이번에 결혼하니 우리가 줄 게 있다. 줄 거요? 뭔데요? 한 씨는 줄곧 가지고 있었던 통장을 건넸습니다. 형과 형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두었던 아들의 통장이었습니다. 꽤 많은 액수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아들도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제 거라고요? 그래,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우리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돈이다. 한 씨 부부는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아들에게 넌지시 운을 띄웠으나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들이 먼저 돈의 출처를 물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설명을 해주기가 쉬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게 말이다. 내 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알겠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내내 웃는 얼굴로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 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한 씨의 부탁에도 내내 웃으며 그러겠다 약조했죠. 그걸 보면서 한 씨 부부는 마음이 더욱 심란했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들떠있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 입도 한번 떼어보지 못하고 바쁜 일이 있어 간다는 아들을 마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더 말하기 어려울 텐데. 그냥 우리끼리 평생 비밀로 하자고. 우리만 사실이라고 믿고 살면 아무 일도 없을 게야.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말하든 아니든 정호는 우리 아들이니까. 한 씨 부부는 아들 정호 씨에게 차마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서도 스스로 정호 씨는 틀림없는 자신들의 자녀라고 세뇌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지금은 입양을 해서 키운 지 30년이 넘었고 덮어두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한 씨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정호 씨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별 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들 정호 씨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주신 돈으로 사업을 하나 시작해 보려고요. 무슨 소리야? 회사만 다녀본 놈이 준비도 없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요즘 프랜차이즈는 그런 거 배울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그래도 돈 따박따박 들어오는 회사원만큼 마음 편한 게 없다. 아내 김 씨는 아들을 말려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한 씨 부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며느리와도 모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남의 아파트에 새들어 사는 처지로 집을 먼저 샀으면 했지만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자신의 처지도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나이 30이 넘은 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데 말릴 자신이 없었던 한 씨 부부는 그저 응원을 보내주기만 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냐? 아니요. 낮에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고생이고 밤에는 취객들 상대하느라 죽겠네요. 진상이 정말 많아요. 요즘 주변에 워낙에 비슷한 가게가 많아서 경쟁이 심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아들은 PC방을 차렸고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사장이라는 자리에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언뜻 매출이 많은 것 같아도 월세에 공과금을 내고 직원들 월급까지 주면 막상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씨는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며 동태를 살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것도 다 인생 경험이니 잘 버텨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한 씨 역시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캠핑장을 관리하느라 바쁜 시기였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었지만 굳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얼굴도 보고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아들의 사업은 보기 좋게 망해버렸습니다. 아빠,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접어요. 더는 월세 내기도 어렵고. 그래, 너도 얼마나 상심이 클 거야. 조만간 집사람이랑 한번 갈게요. 요즘은 가게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니들 편한 대로 해. 수없이 많은 가게들이 생기고 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들이 폐업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씨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공백이 생겼으니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사업에 손을 댔으니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텐데 폐업을 하면서 투자한 금액 중 얼마를 건져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정호 씨는 한 씨 부부에게 돈을 좀 끌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저 죄송한데 한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왜? 가게 정리하면서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요. 지금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요. 공과금이며 카드값이며 나가야 할 돈은 천지인데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네요. 알겠다. 그럼 보증금 받거든 천천히 갚아라. 한 씨는 아내와 상의하여 아들에게 필요하다는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게가 정리된 후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부담이 될까 싶어 쉽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정우야, 엄마야, 니들 요즘 반찬은 있냐? 반찬이요? 그냥 배달시켜서 대충 먹는 거죠. 그럼 며칠 후에 내 아빠랑 같이 가서 반찬 좀 주마. 시간 언제가 괜찮냐? 저희야 아무 일도 안 하니 매일 괜찮죠. 두 분 편할 때 오세요. 아내 김 씨는 여태 한 번도 해다 주지 않은 반찬 핑계를 대며 아들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한 씨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자신도 아들의 소식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아내 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가게는 다 정리된 거냐? 네, 이제 딱 2억 남았고 이건 더 안 건드리고 그냥 작은 전세라도 구해보려고요. 잘 생각했어. 본전 찾겠다고 다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 거야. 저희 둘 마음 편하게 지낼 집은 있어야죠. 아들은 자주 섞인 말투로 아내 김 씨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남자답게 패기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여겼습니다. 가게 한 번 실패한 것을 가지고 모든 걸 잃은 것도 아니면서 반백수처럼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씨는 다 큰 아들이 결혼까지 했는데 어떤 일을 할지 아무리 부모라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밀려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찬찬히 살 길을 모색하겠지 싶어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려 하였습니다. 여보, 오늘 진주가 우리 보러 오겠다는데요. 뭐? 새애기가 우리를 왜? 그거야 저도 모르죠. 정우도 없이 온다 그래서 영 불안하네요. 이혼한다고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 저도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걸까봐 불안합니다. 아들의 사업이 망하고 난 후에 한 씨 부부의 걱정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란듯이 털고 일어나 주기를 바랐지만 영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자신들을 만나러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불안해진 한 씨 부부는 하루를 통째로 안달복달하는 데에만 썼습니다. 새아기 왔냐? 네,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뭐 너 혼자 온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기는 했지. 아내 김 씨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면서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한 씨 역시 종일 이런저런 걱정을 하였던 만큼 직접 며느리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자니 고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한테 할 이야기라는 게 뭐냐? 그게요, 정호 씨가 구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벌써 몇 년을 경력 없이 사업만 했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정호 씨 캠핑장에서 관리하는 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씨 부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갈라서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은 어렵지 않겠냐? 제발 저희 남편 좀 도와주세요. 면접도 매일 보러 다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고요. 우리도 생각 좀 해보마. 지금 당장 대답해 주기는 어려워. 그래. 원래 있었던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대뜸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한씨 부부는 사정하는 며느리를 달래려 최대한 사정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도 부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이 대답은 했지만 사실 완벽하게 납득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직원으로 고용도 못 해주겠다는 것에 약간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미련이 없다는 듯이 일어나려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결정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저러고 있는 거 답답해서 한번 찾아와 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고 연락 주마. 네, 그럼 전 가볼게요. 며느리는 통사정을 할 때와 다르게 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씨 부부는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혼이라도 할까 싶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건 부탁이었을까요? 협박이었을까요? 글쎄, 진짜 저러다가 다른 마음이라도 먹으면 정호는 어떻게 될까 싶어 걱정일세. 그냥 민수 씨는 잘 구슬려서 내보내고 정호에게 자리 만들어 줍시다. 아내는 며느리가 다녀가고 난 후에 금방 마음을 굳힌 모양이었습니다. 한씨에게 아들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닥달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씨도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아예 들어주지 않을 마음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당장 돈 벌 곳이 없어 쩔쩔매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 자신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래 일해왔었던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퇴직금까지 쥐어주어야 해서 한씨 부부의 입장에서는 지출이 컸으나 아들을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호, 너 그냥 캠핑장 와서 관리직으로 일해라. 제가요? 갑자기 왜요? 너 지금까지 일자리 못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놀아서 뭐해? 가장이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됐으니 내일부터 나와서 일 배워라. 한씨는 아들과 통화를 끊고 나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일자리를 부탁했던 게 두 사람이 상의가 된 일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굳이 아들을 떼어놓고 혼자 오겠다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싶었던 한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이 열심히 일해 다시 사업 자금이라도 모아 독립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할 일은 이게 다고. 우리가 낮에 와서 일할 테니 너는 저녁에 와서 일하면 된다. 그럼 집사람도 와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너 심심하면 그리 해라. 새애기는 졸리면 저기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라고 하고. 진작에 아버지 밑에서 일해볼 걸. 참, 너도 얼른 벌어서 내 가게를 차려서 가장 노릇해야지. 한씨는 철없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C방이 망하고 난 이후에는 힘없이 축 처져 있더니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아들에게 일자리를 줄까 말까 고민했던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직원이 아니라 아들 내외가 나와서 일을 해주니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내외도 일에 제법 익숙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전화를 안 받네. 그래, 우리 딸. 어쩐 일로 전화를 했어? 나 엄마 아빠 보려고 캠핑장 예약하고 왔는데 왜 오빠가 있어? 내 오빠 상황이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일하라고 자리 마련해 줬다. 한씨는 딸에게 급히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도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마지가 사업까지 망해 그러고 있다는 게 다른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이 지적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술판이 벌어졌는데? 친구가 왔나 봐. 그러냐? 지네들 친구들 올 수도 있지. 일은 안 하고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 딸은 투덜거리며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낮 시간에 한씨 내외가 아들과 교대를 해주러 가면 손님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샀거나 빌리려 왔었는데
자리가 비워져 있어서 불편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씨는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놀러온 딸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냥 좌시할 수 있는 문제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씨는 저녁을 먹고 좀 쉬다 자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어 아내를 데리고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려 도착한 캠핑장에는 정말로 아들 내외가 친구들 캠핑 자리 부근에서 한바탕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정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헉,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가희가 놀러 왔대서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손님들이 너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 매점은 비워두고 뭐 하고 있는 게야? 아내 김 씨도 화가 나서 한 씨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내외를 노려보고선 얼른 매점으로 뛰어가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들을 노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과 며느리는 친구들과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취기가 올라 보였습니다. 아들의 친구들도 한 씨가 그리 호통을 치자 함께 면목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아무 대답도 없는 아들 내외와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관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을 확인해 보니 제 친구들이라고 대여비도 받지 않고 자리를 내어준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아내 김 씨도 예약 목록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들이 놀고 싶어 친구들을 불렀나 봅니다. 한두 번 친구들 불러 공짜로 놀게 해주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그래도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미 술에도 취해 있는 것 같던데 일하라 할 수도 없고. 한 씨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딸이 일러주지 않았다면 아들이 일을 하겠다며 자리를 꿰차고 이렇게 행동하는 줄은 몰랐을 터였습니다. 한 씨 부부가 한참을 씩씩대고 있으니 아들 내외와 딸이 관리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저희들이 다 새애기 내 친구들이냐? 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인데 제가 저희 시댁 캠핑장 한다고 자랑을 해둬서요. 그럼 정호 너라도 똑바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해요. 아들은 면목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함께 성을 내고 있는 아내 김 씨를 데리고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한 씨는 그 틈을 타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고를 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여긴 내 사업장이고 니들이 이렇게 행실을 하면 다 깎아먹고 있는 거야.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이긴 뭐가 처음이야. 너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여태 나한테 이런 손님이 한둘인 줄 알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들은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한 건지 성의도 없이 거짓을 말하는 아들에게 더 화가 났던 한 씨였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이 산골에서 저희 둘만 덜렁 있으면 얼마나 심심한지 아세요? 뭐야? 내가 먼저 일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놀아서 뭐하냐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한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아들의 한 발짝 뒤에 서서 표정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티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한 씨 부부를 찾아와서 제 남편이 일할 만한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사정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를 곤란하게 하기는 싫어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겨우 눌렀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얘기 한 번만 더 들려오면 끝인 줄 알아.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할 테니 저희 집사람 앞에서 면박 그만 주세요. 한 씨는 뭐라 한 소리를 더 하려다가 한숨을 푹 내쉬며 이만 가보라고 손짓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본색이 나온 건지 아들의 진짜 마음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을 맡겨놓았으면 어느 정도는 똑똑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약 사이트 내에 한 씨의 캠핑장에 대한 불만 후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씨 부부는 할인 쿠폰까지 줘가며 손님들을 달래 후기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까지 하며 상황을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정호재 내보내야 하겠어요. 내가 말할게.
괜히 당신이 말하면 시어머니 노릇한다 며느리한테 욕이나 먹기 십상이야. 그래요. 나도 자식한테 쓴소리 하는 거 정말 싫네요. 한씨 부부는 결국 아들 내외를 자르겠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씨는 한참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자신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니들 이런 식으로 주인 의식도 없이 일하는 거 못 봐주겠다. 다른 곳 알아봐라. 아버지, 제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래요? 나는 내 가족 아니냐? 내 아비 사업장이면 내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일했어야 할 거 아니야. 저 주시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한씨는 아들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이 그리 말하고 모른 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잘렸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한씨의 옆에서 한참을 따져댔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젠 마음에 안 든다고 맘대로 자르세요? 당신 그만해. 그냥 가자. 뭘 그만해. 아버지가 나더러 와서 일하라고 한 거 맞잖아. 어떻게 이렇게 멋대로 세요? 내가 멋대로라고? 네 집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라. 뭘요? 너 집에서 일하는 거 못 보겠다고 직원으로 써달라고 부탁한 게 새 얘기다. 한씨가 모든 사정을 말하자 며느리는 곤란하다는 표정만 짓고 있고 아들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지만 오히려 속은 시원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탓만 하는 아들에게 적지 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내외가 갑작스럽게 그만둬버린 후 직원을 구하기 쉽지 않아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낮에는 아내 김씨가 밤에는 한씨가 돌아가며 캠핑장을 지켰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껴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아빠, 전데요. 아직 직원 못 구하셨죠? 그래? 내가 매일 밤마다 지키고 앉아있는데 진짜 죽겠다. 그럼 태진이 한번 써보시는 건 어때요? 내 남자친구 말하는 거냐? 난 이제 내 오빠한테 대어서 가족 될지도 모르는 사람 또 드리고 싶지는 않다. 저 믿고 한 번만 써보세요. 얼마 전에 퇴사해서 지금 딱 일자리 구하고 있거든요. 한씨는 딸까지 이런 부탁을 해대니 곤란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큰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에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밤샘 근무를 해왔던 한씨도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동안 인사 한번 못 드리다 이렇게 뵙게 되니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네, 그동안 우리 딸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씨는 어쨌든 새로운 직원을 구해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우려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막내딸의 남자친구인 태진 씨는 캠핑장 SNS까지 만들어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한씨 부부의 캠핑장은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두어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구 쪽 공사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유, 우리 사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디서 이렇게 복덩이가 들어왔을까? 엄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위야? 그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매출도 올려줬는데 월급도 인상해줄 참이다. 아내 김 씨는 그런 예비 사위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한씨 역시 엉망이었던 후기를 모두 별점 5점으로 바꾸어준 예비 사위가 미울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비 사위의 노력을 폄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 자르고 가히 남자친구를 그 자리에 앉히실 수 있습니까? 대뜸 캠핑장으로 찾아온 아들은 손님들 앞에서 한씨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본 예비 사위는 놀라서 한씨의 앞을 가로막고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하였습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손님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 이 집 식구 다 됐네 다 됐어. 아들은 손님들과 꽤 떨어져 있는 관리동으로 들어오면서도 한껏 비아냥거렸습니다. 성격 좋은 예비 사위는 허허실실하고 있었지만 한씨 부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실이야. 제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아들 밀어내고 아직 가족 되지도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느냐고.
가이도 내년에 씩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예비 사위 덕분에 매출이 2배로 뛰었는데 그럼 안 이뻐 아냐? 저도 그렇게 믿어주고 놔두셨으면 다 했을 만한 일이에요. 틈만 나면 친구들 불러 술이나 퍼마시고 농땡이 피우고 그랬던 네가 아들은 한씨의 단호한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씨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상대를 바꿔 아내 김씨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2분 나이 들면 결국 모시고 사는 건 저희예요. 무슨 소리냐? 니들이 우리를 왜 모시고 살아? 우리는 노후 준비 다 했다. 돈 있으시다고 알아서 병원 가실 거예요? 병시중은요? 내가 그거 받자고 지금 너랑 가인아 지민이까지 차별해야 한다 이거냐? 아내 김씨도 되려 자신과 딸들을 다르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따지는 아들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어머님, 남보다야 자식이 병시중 드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야 세아가 아프라고 고사를 지내라. 아내 김씨는 거드는 며느리에게도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잘하지 않으면 우리 노후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 협박하는 거냐? 그게 사실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저를 이렇게 푸대접하시는데 저희가 왜 2분 책임까지 지겠어요? 아들은 당당한 태도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씨 부부는 걷어서 키운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막내딸과 예비 사위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큰딸이 없는 자리라는 것이 다행인 것도 같았습니다. 막말로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서 캠핑장 운영은 어떻게 하시게요? 어디라도 아프시면요? 아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한씨는 자신에게 대드는 것도 모자라 아내가 혼자 남겨질 때까지 들먹이는 아들을 더는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근데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노후까지 들먹거리는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장남인 저 모르는 척하고 노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는지. 그럼 너는 앞으로 우리가 너 못 도와주겠다 하면 부모 자식 인연 끊겠다는 거야. 그래야죠. 저 자식 취급해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 그럼 그러자. 이제 우리는 안 보고 사는 걸로 하자. 아들은 단호한 한씨의 태도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 2분 죽으면 재산은 받아갈 수 있으니 잘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재산을 왜 받아가냐? 앞으로는 우리 자식도 아닐 텐데. 그것도 몰랐어요. 법이 그래요. 자식이라면 무조건 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아니, 너 이제 우리 호적에서 없을 텐데 무슨 상속권이 생기냐는 말이다. 아들 내외는 한씨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기도 싫어서 아들 내외를 그대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로 변호사를 만나 증거 내용들을 제출하며 아들을 파양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아들 때문에 친딸들도 피해를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친자식과 다르지 않게 키웠지만 한번 마음이 떠나니 아무리 부모된 마음이라 해도 이리 쉽게 내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씨는 자신을 말리는 아내를 설득하여 결국은 파양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고 속수무책 당하면서도 한씨 부부에게 단 한 차례 용서를 빌거나 그동안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모 재산을 한씨 부부가 가로챈 것이 아니냐며 역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악을 써댔습니다. 법정에서 한씨 부부는 모든 재산을 모아 두었다가 아들이 결혼할 때 주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법원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돈을 사업에 고스란히 투자하게 냅두신 겁니까? 그러고도 당신들이 인간이에요. 너희 부모님이 남겨준 돈은 너에게 줬을 뿐이다. 남은 돈은 아껴서 써라. 내 형과 형수님이기도 하니 내가 부디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결국엔 나는 당신들 자식이 아니었던 거네? 내 맘대로 생각해라.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를 친 자식들과 다름없이 키워줬다. 한씨 부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오래도록 후회가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며 살아야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당장.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데? 애가 소파에서 경기까지 일으키며 우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그게 학대야, 알아? 그게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너 몰라?
애들이 한두 푼 훔친 걸로 뭘 그리 유난을 떠시냐는 거야. 애들이 돈이란 게 뭔지나 알겠어? 너 지금 엄마라는 게 그게 할 말이냐? 니들 그만해라. 한결이 듣는데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이제 와서 그렇게 착한 척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 집 산다고 할 때 보태주셨거나 그 집 저희 주셨으면 제가 이럴 일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집안 사줘서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말이야? 그렇게 손주 예뻐하시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 모를 줄 아세요? 너 말 조심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손주 보고 싶으시면 처신 잘하세요. 그래, 그 집은 내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으니 못 줄 것 같아서 계산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아까우시면 나중에 저희더러 돈 바라지도 않으실 거죠?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내 집에 살며 돈을 한 번 낸 적이 있기를 하나? 한결이 맡기면서 용돈을 한 푼 쥐어준 적이나 있냐? 어머님, 그건 저 아니고 본인 아들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도와줘서 너는 덕 본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아이 낳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손주 바라시는 티를 그리 내니 어쩔 수 없이 낳아놓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전 씨에게 바락바락 대들며 자신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대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어 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전보배 씨입니다. 전보배 씨는 자신의 인생이 무척이나 순탄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집에서 자란 건 아니었지만 자신을 아껴주는 부모와 형제들 덕분에 아픔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아야 할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궁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 배에 품고 있는 아이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산딸이 다 되어 오는데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듣고는 더욱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전 씨는 악착같이 버티어냈고 첫째를 아들로 낳았습니다. 낳아놓고 보니 더 예쁘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자식 더 없어도 되니 당신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뭐 내가 어딜 가기라도 한대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묵든 자르든 수술을 하고 올 테니까 우리 연호 하나만 잘 기르자고. 전 씨는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 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남편은 그동안 꽤 두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남편 박 씨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전 씨는 그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아들을 낳아놓고 키우는 기쁨도 너무 커 아쉬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아들 연호 씨가 크며 재롱도 제법 부렸고 똑똑하게 공부도 잘했기에 전 씨는 오히려 하나만 낳아두길 잘했다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로 복닥복닥 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것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던 일이었죠. 내가 그동안 부족함이 많았지요. 자식을 여럿 낳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낳아놓았으면 우리가 넉넉하게 키울 수나 있었겠어? 그래도 당신에게는 내 미안한 게 많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네. 죽을 날 받아 놓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전 씨는 남편의 병실에서 손을 꼭 잡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댔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여긴 적이 없었으나 바쁜 아들이 남편 박 씨를 보러 자주 오지 못하는 것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있기는 하지만 온 가족들이 둘러 복닥하게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약간의 후회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박 씨는 아들이 한참 회사에 들어가 적응을 하고 있을 때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그 곁에는 전 씨가 있었고 소식을 들은 아들 연호 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전 씨는 종종 그렇게 외롭게 떠난 남편을 떠올리면서 아들도 외롭지 않게 자식들을 적어도 둘 정도는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너희들 애 생각 없는 건 아니지? 엄마도 참, 애 안 낳을 거였으면 저 결혼은 하지도 않았을걸요? 그러냐?
요즘 사람들은 애도 잘 안 가지려고 한다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씨는 아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폭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 물어보기에는 예민한 질문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혼자 전전긍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식 한둘 정도는 낳을 수 있다며 전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요즘 어른들도 옛날로 돌아가면 애도 안 낳고 혼자 살 거라고 하는 사람들 많으시던데. 엄만 아닌가 봐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도이지. 나는 내 아빠 만나고 너 낳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후회 없다. 좀 감동이네요. 그렇게 애기 좋아하시면 저 동생 좀 더 낳아주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너 가지고 내 속이 안 좋아졌다는 거 듣자마자 내 아빠가 당장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뭘? 아빠 완전 로맨티스트네. 사랑꾼이야. 또 아냐? 그 양반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 딸렸을지도. 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보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랬다면 다른 아이들은커녕 잘 낳아놓은 아들이 크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터였습니다. 전 씨는 새삼 그런 결정을 내려준 남편 박 씨에게 참 고마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과 다르게 손주 소식은 아들 내외 결혼 후 3년 동안 들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건지 그동안 마음이 달라진 것인지 전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에게 직접적으로 손주는 언제 안겨줄 것이냐고 닥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맞춰보세요. 그래? 우리 손주 생긴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용하네, 진짜.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이게 틀림없이 태몽이었거든. 너무 잘 됐구나. 사실 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기 전 아리송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정글 같은 숲속을 거닐고 있는 전 씨의 앞에 웬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물이 맑고 푸르던지 꿈속의 전 씨는 냉큼 호숫가에 앉아 손으로 물을 떠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폭발하듯 물이 솟구쳐 오르더니 그곳에서 용이 나타났습니다. 전 씨는 놀라 몸을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용은 빛나는 비늘을 자랑하듯 호수를 유유히 헤엄쳐 전 씨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깬 전 씨는 참으로 요상한 일이다 생각하여 복권방에 갔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태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꿨다고요? 오, 태몽이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 집 복덩이가 생긴 거지. 아무튼 니들 정말 축하한다. 네, 혹시 모르니까 엄마만 알고 계세요. 그럼 초기에는 각별히 몸 조심해야 하니까 내가 새아기 좀 잘 챙겨라. 아들은 며느리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는 전 씨의 전화를 웃으며 끊었습니다. 전 씨는 내내 자식을 하나만 가졌었던 게 한이었는데 자신에게도 손주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뛸 듯이 기뻤습니다. 키우는 아들 내외가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은 당장 밀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도 키울 때는 참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큰 기쁨이 있어 참을 수 있었던 세월도 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천천히 자신의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알아보니 요즘은 며느리들에게 출산 축하금이며 산후조리 비용까지 대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남겨주셨던 유산과 남편이 모아주었던 재산 보험금까지 합치면 전 씨의 노후 정도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전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 얼마를 챙겨주는 게 좋겠느냐 물어보면서 아들 내외를 축하해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가, 정말 수고 많았다. 웬 진통이 이렇게 긴지? 어머님, 집에라도 가 계시지 왜 밤새 기다리셨어요? 사부인이 아침 되어야 기차 타고 올라오실 수 있다더라. 나라도 있어야지. 감사해요. 그이는요? 간호사가 불러서 잠시 나갔다. 뭐 필요한 건 없어? 목이 좀 타서 그런데 물 좀 주세요. 당장은 목말라도 미지근한 물 마셔야 몸 안 상한다. 전 씨는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며느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랜 진통에 기진맥진한 것인지 잠들었다 깼다 반복하며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져 오자 사부인도 병원에 도착하여 간단히 인사를 나눌 수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사부인. 그러게요. 우리 유진이는 좀 괜찮던가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가 봅니다. 지금 막 잠들어서 조금 있다가 들어가시지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돈은 딸이 걱정되는지 허겁지겁 기차를 타고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급히 올라왔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 씨는 그걸 보면서 자신만 애타게 손주를 기다리고 며느리를 걱정했던 건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서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맞벌이인 애들이 육아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뭘요? 저들 힘들다 그러면 제가 도움 좀 주지요. 제가 멀리 살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죄송해서 이걸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여력되는 사람이 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씨는 오랜만에 만난 사부인과 한참 대화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부인 말을 듣고 보니 외벌이로는 힘들 테니 며느리도 복직을 한다면 손주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요즘은 돌쟁이 아기들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지만 그러면 회사에 있는 아들 내외의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직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 씨는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전 씨가 준 돈으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약 한 달 정도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전 씨는 가끔 들러 아들 내외와 사부인께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아유, 뭘 또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제가 하면 되는데. 애 보시는 것만 해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반찬까지 하신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전 씨와 사부인의 사이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거리감이 있으니 더 조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전 씨는 이런 관계가 나쁘지 않아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사부인, 저랑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사돈의 제안에 전 씨는 순순히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커피숍에 들어선 사돈은 망설이며 전 씨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양반 몸이 성치 않아서 더 오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돈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자식들이고 손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딸자식을 가진 어미로서 도움을 주지 못해 우려하는 사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한다 해도 절대적으로 고생을 해야 하는 며느리의 사정을 같은 여자로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돈이 돌아간 후에도 전 씨는 자주 아들의 집에 들러 손주를 봐주기도 하고 반찬을 해다 주며 살뜰하게 살펴주었습니다. 매일 30분 거리의 아들 내외의 집에 걸어 다니면서 사부인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냐? 이제 한결이 엄마 복직을 해야 해서요. 제가 육아휴가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승진할 때 좀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나한테 봐달라는 말이지? 그러자. 정말요? 생각해 보시지도 않고요? 원래 그러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 니들이 언제 말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지. 전 씨는 흔쾌히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는지 다행이라는 듯이 큰 숨을 몰아내쉬는 아들을 보니 미리 마음을 먹고 있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걸리는 건 아들이 자신의 집에 손주를 데려다 주어야 할 텐데 거리가 있는 편이니 바쁜 아침 시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멀어서 아침에는 어떻게 맡겨야 할지. 저희가 이사 갈게요. 그럼 그래라. 어차피 너네 전세 계약도 끝나간다 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럼 엄마 사시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전세 매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왕 가는 거 오래 살 테니 매매해서 가고 싶어요. 저희가 알아볼게요. 전 씨는 그러라 대답은 하였지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도움을 주었던 것도 없어서 손주까지 태어났으니
집 걱정은 없게끔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 몰래 매매로 나온 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여윳돈으로 구입해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떠났고 아들도 독립을 했으니 그렇게 큰 집에서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들 집 구했냐? 아니요. 전세가 2달 뒤에나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곤란하네요. 그럼 그냥 우리 집 들어와 살아라. 합가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 나는 작은 평수집 하나 구해서 이사하련다. 니들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 그냥 들어가 살아. 저희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그럼 저희 돈 빼서 집 사시는 데에 보탰을 텐데. 나 그 집 니들 준다는 거 아니다. 내 노후 자금이야. 알죠. 사는 동안 돈 모아서 나중에 독립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나 다음 주에 이사하기로 했으니 니들도 복직하기 전에 빨리 이사 시작해라. 전 씨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아들 내외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전세 이자까지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이만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씨도 아들 내외도 이사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손주를 돌봐주면서 세월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법도 했지만 전 씨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키우는 것만 같아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게 되어 전 씨의 고생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들 내외 대신 손주를 준비시켜 등원시키고 오후 시간에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이고 있으면 아들 내외가 퇴근을 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전 씨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전 씨는 이 정도면 매우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며 노년을 매우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 씨의 지갑에서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제는 13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전 씨는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세어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즘 자주 일이 10,000원씩 사라지는 게 예산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가진 돈을 몽땅 털어가는 건 몰라도 이렇게 야금야금 사라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혹시 자신이 건망증이 생긴 것을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치매 초기인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어 병원까지 다녀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요즘 돈이 꼭 10,000원씩 없어져. 매일요? 매일은 아니고 며칠 간격으로 한 번씩. 엄마가 어디 쓰셨나 보죠. 아니야. 집에서 나가지 않은 날에도 꼭 사라져 있다니까. 에이, 엄마가 쓰시고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병원 다녀와 봤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다면서요. 전 씨는 불길함을 느꼈지만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넘기려 하였습니다. 혹시나 이러다가 정말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했던 전 씨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예민해져 있을 때 자신의 돈이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결아, 너 뭐 하는 거냐? 할머니, 지금 할머니 지갑에 손 뗀 거야? 여태 내가 그랬어? 전 씨는 자신이 씻는 동안 지갑을 만지고 있었던 손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고작 해야 5살 정도 되었던 손주가 그런 짓을 했다고는 믿을 수 없어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씨는 울어서 될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런 손주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울지 말고, 응. 할머니한테 말할 마음이 들면 그때 말해도 된다. 우는 손주를 소파에 앉혀둔 전 씨는 부엌 식탁에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이 우는 손주에게 더 이상 질책을 할 수도 없고 달래주는 것도 능사가 아닐 것 같아서 시간을 주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전 씨에게 오기는커녕 울다 제 풀에 꺾여 잠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얼굴은 눈물에 콧물까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씨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주의 얼굴을 닦아주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한결아, 엄마 왔어.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도어록을 누르고 전 씨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손주는 잠에서 깨 전 씨의 눈치를 볼 뿐
제 엄마가 왔다는 소리에도 마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손주를 보며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한결이 울었어요? 그럴 일이 좀 있었다. 나중에 말해주마. 한결아, 할머니한테 혼났어? 며느리가 손주를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지만 손주의 입은 열릴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손주가 있는 앞에서 그걸 모두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전 씨도 말을 아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녁이 조금 넘은 시각 아들에게서 집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전 씨였습니다. 오셨어요? 주무셔야 하는데 불러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 할 말도 있고. 아들 내외는 전 씨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 씨도 어디에서부터 말해 주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떼기가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손주가 돈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자체가 전 씨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집에 와서도 한결이가 한참을 울던데 많이 혼내셨어요? 혼낸 것도 아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 저 혼자 놀라서 울어댄게지. 무슨 일이었는데요? 아휴, 내가 씻고 있는데 한결이가 지갑을 열어서 보고 있지 뭐냐. 아들 내외는 전 씨의 말을 듣고 쏘스라치게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엄마 돈 없어졌다고 한 게 한결이가 그랬단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싶다. 엄마가 잘못 보신 거 아니고요? 글쎄다. 돈까지 꺼내 들고 있는 걸 봤으니 한결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손주 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손주를 깨워 질책할까 놀란 전 씨는 아들을 말리려 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이 손주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상자와 책장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던 아들은 웬 장난감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없어져 있었다고 생각한 돈들이 꼬깃꼬깃하게 장난감 아래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전혀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한결이 너무 혼내지 마라. 원래 어렸을 때는 약간씩 도벽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바로 다그치지 말고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지.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애가 제 할머니 물건을 훔쳤는데 바로 다그쳐야지. 그럼 그냥 넘겨? 아니, 당신도 아까 한결이 우는 거 봤잖아. 거의 경기까지 하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당장 내일 일어나면 물어봐야 되겠어. 며느리는 자초지종을 알게 된 후에도 전 씨의 탓을 해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는 없었지만 손주가 호되게 혼이 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 혼이 나야 하지만 아들의 기세로 봐서는 단단히 훈육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라. 찾아보니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알았지? 알겠어요. 내일은 저 연차 내고 한결이랑 얘기 좀 해볼 테니 엄마는 그만 가서 쉬세요. 그래.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전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크게 다그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인터넷에 아이들의 도벽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지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일이 크게 번지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서는 며칠이 지나도 손주를 다시 봐달라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괜히 눈치가 보여 아들에게도 편하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 씨의 집 초인종을 누군가가 울려댔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면서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기에 이상함을 느낀 전 씨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웬 여자 한 명이 문 밖에 서서 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전 보배 씨 댁 맞으시죠?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맞기는 하는데 잠시만요. 문을 열어준 전 씨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대체 그런 기관에서 자신을 왜 찾아온 것인지 의문이 들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혹시나 아들 내외가 손주를 과하게 잡돌이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 혹시 우리 손주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전 보배 씨가 손주분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손주를 학대해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신고를 했답니까?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아이가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확인하고 왔어요. 전 씨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아들 혹은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듣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정말 아닙니다. 학대라니 말도 안 돼요. 아시는 것과 다르게 요즘은 학대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온 거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애를 혼내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 씨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기관 사람들 역시 전 씨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냉랭한 표정이었지만 끝으로 가서는 눈물까지 보이는 전 씨를 달래주었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잘 해결해 볼 테니 마음 놓고 계세요. 제발 저는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날 있었던 일이 그게 다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씨는 기관 사람을 배웅하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의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싶었지만 손발이 떨려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 씨는 주말을 활용해 아들을 좀 만나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호야,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냐? 그럴게요. 오랜만에 다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요? 뭐야? 아니다. 일단 너 혼자 건너와라. 아들은 전 씨의 말에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전 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함께 점심을 먹자며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는 아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쭈뼛거리며 전 씨의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아있던 전 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저 혼자 오라 그러세요? 한결이 본 지도 오래되셨는데. 며칠 전에 아동보호기관인가 뭔가에서 나 조사 나왔다. 내가 한결이를 학대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구나. 무슨 소리세요? 그게 어머니가 한결이를 학대해요? 너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는 말이야?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 진짜예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태연하게 전 씨의 전화를 받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한 것을 보면 전 씨의 앞에서 신고를 해놓고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씨는 아들 연호 씨를 붙잡고 앉아 자신이 돌아간 후 왜 손주를 맡기지 않은 것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아들이 휴가를 내겠다고 한 건 하루였는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 손주를 봐주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결이가 유치원도 안 가겠다고 하고 저한테 혼쭐나고 풀 죽어 있어서 유진이가 휴가 쓰고 돌보고 있었어요. 그럼 신고는 내 집사람이 한 건가 보구나. 잠시만요, 엄마.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는 사람이? 나나 너, 내 집사람 밖에 더 있어. 전 씨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 괜히 앞에 있는 아들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사까지 해가며 집도 내어주고 5년 가까이 손주를 봐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이런 취급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유진이 불러서 물어봐요. 그게 제일 확실할 거 아니에요. 한결이는 어떻게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해요? 데리고 오라고 하면 되죠. 아들은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하던 1시간쯤 후 며느리의 손주까지 모두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는 전 씨를 보고도 쭈뼛거리며 제 부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 씨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내쉬고는 집에 있었던 장난감을 꺼내 손주를 안방에 들어가 있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건지 정말로 무서운 건지 낯을 가리던 손주 역시 순순히 전 씨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잘 노는 것을 확인한 전 씨는 아들 부부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나 좀 해보자. 유진이 내가 신고를 한 게 맞아? 얼른 말해봐. 당신이 정말 우리 엄마 아동학대로 신고했어?
며느리는 전 씨와 아들의 대답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궁지에 몰린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흔들며 대답을 보챘습니다. 당신이 그런 거냐고 묻잖아. 그래, 내가 그랬다. 조사받으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 와서 묻고 따져? 뭐? 우리 엄마가 무슨 학대를 했다고 신고까지 한 건데. 애한테 소리 지르시고 때렸으면 그게 학대지. 뭐가 학대인데? 전 씨와 아들 연호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한결이를 때렸다는 거냐? 네, 애 잡아서 소파에 앉히고 어디 못 가게 붙잡아 놓으셨잖아요. 생각하고 있으라고 우는 애 안고 나와 소파에 앉혀뒀다. 그러고 나는 여기 앉아서 지켜봤고. 무력을 쓰신 거면 폭력이나 다름없죠. 저한테 따지지 말고 그냥 조사받으세요. 며느리는 전 씨를 노려보며 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박한결, 너 이리 나와봐. 왜 애한테 그래? 당신 이러는 것도 애한테 몹쓸 짓 하는 거야. 손주는 큰 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니 겁이 났는지 오히려 전 씨에게 달려와 안겨 고개를 푹 파묻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에게 맞았다면 손주가 이럴 리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만 같아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진실을 알아야 하겠는지 전 씨에게서 손주를 떼어냈습니다. 한결아, 너 지금 할머니한테 왜 안겼어? 엄마, 아빠 무서우니까. 저번에 할머니한테 맞았다고 했다면서. 할머니는 안 무서워? 손주는 아들의 취조에 가까운 말을 듣고 우물쭈물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손주에게서 아들 연호 씨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그 손 당장 놔. 당신이나 진정해. 난 지금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있는 거야. 아들 내외는 거의 몸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를 툭툭 치며 다투었습니다. 전 씨는 놀라서 얼른 손주를 안아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전 씨와 눈이 마주친 손주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파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 내외도 잠시 떨어져 진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아, 진짜 할머니가 한결이를 맴매했어? 아들이 다시 한번 손주에게 다가와 묻자 울음이 멎어가던 손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씨는 순간 마음이 놓여서 손주를 내려놓고 큰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가슴께를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혹시나 손주가 자신이 정말로 때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없었던 일도 스스로 있었던 일이라 믿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전 씨는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한테 맞았다고 했어? 얼마 전에 모르는 아줌마나 아저씨 집에 왔어? 엄마가 그랬어. 뭘 엄마가 그래? 엄마가 한결이가 할머니한테 맞았다고 그랬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더듬더듬 말하는 손주의 말 덕에 전 씨의 오해는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킨 것인지 직접 기관 사람들에게 손주가 맞았다고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그런 적이 없다고 직접 이야기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당장. 내가 뭘? 애 억지로 소파에 앉혀두고 달래주지도 않으신 거. 그게 학대라고. 그게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너 모르냐? 애들이 한두 푼 훔친 걸로 뭘 그리 유난을 떠시나냐고. 애들이 돈이란 게 뭔지는 알겠어? 너 지금 엄마라는 게 그게 할 말이냐? 아들 내외는 또다시 윽박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는 얼른 손주를 안방에 넣어두고 싸움을 중재하려 하였습니다. 니들 그만해라. 한결이 듣는데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이제 와서 그렇게 착한 척하지 마세요. 뭐라고? 며느리의 말에 전 씨 역시 더 이상 화를 누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손주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은 다행이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대놓고 전 씨를 공격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 집 산다고 할 때 보태주셨거나 그 집 저희 주셨으면 제가 이럴 일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집안 사줘서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말이야? 그렇게 손주 예뻐하시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 모를 줄 아세요? 너 말 조심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손주 보고 싶으시면 처신 잘하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악을 쓰면서 전 씨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모든 부모가 그래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사돈댁 역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 집은 내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으니 못 줄 것 같아서 계산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아까우시면 나중에 저희더러 돈 바라지도 않으실 거죠?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내 집에 살며 돈을 한 번 낸 적이 있기를 하나? 한결이 맡기면서 용돈을 한 푼 쥐어준 적이나 있냐? 어머님, 그건 저 아니고 본인 아들 도와주신 거잖아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도와줘서 너는 덕 본 게 하나도 없냐? 저는 아이 낳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손주 바라시는 티를 그리내니 어쩔 수 없이 낳아놓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억지를 쓰면서 모든 것이 전 씨 탓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와이프의 말을 들으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을 신고까지 한 며느리를 보면서 지금까지 말한 건 다 핑계이고 그냥 자신을 싫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바락바락 악을 쓰는 게야? 집 저희 앞에 공동명의로 돌려주세요. 앞으로 손주 계속 보고 살고 싶으면 그리 해주세요. 너 지금 손주 가지고 나 협박하는 게야?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일도 하고 지금 여기서 손해보고 사는 사람 저 말고 더 있어요? 그럼 제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맞았죠. 며느리는 사실 전 씨가 자신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전 씨 딴에는 자식들에게 기대 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며느리의 이기적인 면모가 커지도록 유도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손주를 못 보고 살아? 부모인 내가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안 보여주는 거지. 아니, 내가 너랑 이혼하고 한결이 데리고 살 건데 내가 뭔데 안 보여주고 말고를 결정하느냐고. 이혼이라 그랬어? 이혼하면 애는 엄마랑 살게 되는 거야. 육아며 살림이며 하는 것도 없는데 너한테 양육권이 간다고 누가 그러냐? 아들은 되려 며느리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차다는 듯이 손주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지만 아들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오히려 손주는 제 부모가 싸우는 게 무서운지 전 씨의 집에 있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씨는 몹시 머리가 아팠지만 손주를 돌보며 아들 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지만 이혼을 하는 건 더더욱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졌던 전 씨는 어떻게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끝내 며느리에게 소송까지 걸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손주가 전 씨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부인, 애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많지 않네요. 저희가 애들 집 사는데 돈 보태겠습니다. 박서방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희 애는 제가 설득해서 생각머리 바꿔놓겠습니다. 아니요, 사부인. 저는 애들이 이대로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돈댁은 전 씨에게 매일 같이 전화해 빌었지만 아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한 발짝 떨어져 손주를 돌봐주며 어떻게든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여길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전 씨를 탓했지만 결국은 아들 연호 씨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양육권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며느리는 아들 연호 씨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